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의 충격적인 결정. 2. 인도네시아 거짓말쟁이. 3. 결정권자는 한국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몇 달 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에 도장을 찍었던 폴란드. 이들이 최근 믿을 수 없는 파격 행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거래한 FA50 경전투기의 대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입금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조 원이 넘는 FA50 스트 거래 금액의 3할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폴란드가 한국에 내건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금액을 계약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시불로 때려 넣어주니 한국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한편 폴란드와는 다르게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오랫동안 짜증내게 해왔던 인도네시아는 폴란드의 갑작스런 행보에 한국이 자신들을 내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조바심은 동큰 씀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이웃나라가 매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미사일이 국경선을 넘어 M1 국민들까지 희생되자 급기야 폴란드는 단 하루라도 빠르게 전력을 확충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은 한국이 받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의 통상적인 선수금은 10% 수준이고 방산 거래라는 것이 원체 기본적인 규모가 큰 탓에 지급 시기도 1년의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계약을 그렇게 궁뜨게 진행했다가는 무기를 받기도 전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소련제 미국기를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만큼 가장 전력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투기 계약에서 그런 조바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총 계약 금액 30억 달러 중 약 3할가량이 되는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털어놓아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는 이변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납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뿐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경전투기 FA50의 납품은 내년부터 시작되어 2028년에 완료됩니다. FA50 초도분 12대는 내년 8월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폴란드는 내년 초쯤 한국에 정비사와 조종사들을 보내 교육훈련을 끝마칠 예정이고 본토에는 정비고, 계류장, 활주로 등 부대시설들과 인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스케줄이 잘 이행되면 폴란드는 FA52 폴란드 땅을 받자마자 즉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바쁜 일정표를 소화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분 48대가 모두 블럭 20 기반으로 제작된 FA50PL이 될 예정인데 당장 그 4분의 1인 12대가 내년에 폴란드에 넘어가야 하고 그때까지 업그레이드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럭 20에서 추가되는 주요 사양은 암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이사 레이더 탑재, 공중급유 시스템 등입니다. 공중급유의 경우 그 형상까지 이미 나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사와 암램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의 경우 아직 어떤 기종이 들어갈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암램의 경우 항전 장비와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FA50 블럭 20에는 KF-21에 탑재됐던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이 측에서도 한화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산 이사를 넣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큰손 고객인 폴란드가 시간에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FA50 블럭 20의 해외 판매용에 한정해서는 미국제 이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외 판매용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로 그루먼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신형 공랭식 이사인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로 그루먼의 언앱 83이 그 대상 기종이네요. 언앱
F-83은 현재 F-16V에 탑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즈와 전력 문제로 인해 FA-50의 체급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의 여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의 경우 처음부터 작은 항공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FA-50의 당장이라도 동합할 수 있어 FA-50P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암램과의 통합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FA-50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시계외 전투 BVR 능력의 한계가 명확했던 것인데요. 블럭 10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블럭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을 동합함으로써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 통합 허가 자체를 미국이 내주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국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 T로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미국도 결국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암램의 통합을 허가해줬고 한번 물꼬가 뚫리고 나니 FA-50 역시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납기였던 것이죠. 항공기의 무장을 동합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표적 획득부터 로곤, 결합 해제와 종말 유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와 무장의 모든 정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곧 무장의 통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가오는 내년 납기를 맞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 암램의 통합인데요. 암램의 제조사는 레이시온. 만약 이사레이더로 같은 제조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하게 되면 이 동합 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문제점들을 극복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2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타이의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초도 분량 12대는 국내 공급 예정이었다. 타-50의 기고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조금은 수고를 덜 수 있을 전망이기는 합니다. 한편 덩달아 상황이 급박해진 나라가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스쳐지났을 바로 그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급했어야 할 개발 분담금의 좀 해계약 1조 규모였고 이걸 현물로 지불하겠다느니 줄 돈이 없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뤄대서 앞으로 받아내야 할 금액만 무려 8천억에 달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 인니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KF-21 CJ-5호기에서 인니 국기를 페인트로 덮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대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에서는 한국이 KF-21 CJ-5호기를 인니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인니가 5호기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는 관련 기술, 전문 지식, 기체 구매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실제 계약 내용이 맞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달린 인도네시아인들의 댓글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미국의 방해로 KF-21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KF-21 사업에 많은 투자가 어려우며 만약 KF-21을 받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라팔과 F-15EX 계약이 남아있어 별로 아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기술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은 일단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전을 제한받고 국산화한 기술은 4종, 인니가 이전을 제한받은 기술은 9종이라 나머지 5종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슬람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업보라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도네시아의 현재 입지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핵심 기술 5종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팔과 F-15EX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쇼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무기체계를 장바구니에 넣는 것은 정비 인력과 통합 비용의 낭비일 뿐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 쓸 돈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KF-21 시즈 5호기는 인니 본토의 연공을 날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일선을 넘은 상황.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KF-21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 수준과 시제기 한 대만 가지고는 F-21의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원래 계획은 KF-21의 개발 분납금을 지급하고 일부 생산분을 직도일, 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K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합작이 결정된 초기인 2015년에는 해도 인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실제로 F-21 생산 경납고 및 주익 미익 생산을 위한 복합재 성형 오토클레이브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태도가 불량해지자 제한받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 교육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는 F-21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시제기 일대와 일부 기술 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니가 불안에 떨든 말든 새로운 파트너와 착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에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 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등 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맥장수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호등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 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